안녕하세요. 결의의 북카페 결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돈이 되는 발명 특허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돈이 되는 발명 특허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당신 특허 부자에 도전하자. 미래의 부 지식재산권에 그 답이 있다 입니다. 그러면 프롤로그를 살펴보겠는데, 발명을 하고 또 그걸 특허까지 낸다는 거는 무척이나 생소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서, 발명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방법과 과정만 이해한다면 누구나 작은 아이디어만으로도 발명을 할 수 있고, 심지어 특허까지도 낼 수 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발명을 하고 특허에 출원을 하게 되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 과연 이것이 발명이 맞는 건지, 똑같은 발명품이 이미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특허는 어떻게 내는 건지, 특허 명세서는 어딜 봐야 하는 건지. 하지만 이런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곳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때부터 발명하는 방법, 그리고 원리들,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부를 하며 궁금했던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갔고, 현재는 특허 등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며 발명을 알리기 위한 발명 지식재산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연히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완성시키고, 특허 출원을 거쳐서 등록을 받는 순간까지 일반인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을 이 책에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서 책을 출간하게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1장은 발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2장은 이렇게만 하면 진짜 발명이 된다고? 3장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특허 지금부터 친해져 볼까? 4장은 특허 출원을 생각한다면 이것만 알고 갈까? 5장은 재미 속 상식 속 발명과 특허 에피소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늘 크고 작은 불편한 상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낀 불편한 점이 바로 발명의 소재가 된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좋은 소재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발명을 반 이상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낸 문제점은 해당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이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발명 기법들이 적용될 것이며,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발명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 고층 아파트의 외부 유리창을 닦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발명의 소재를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는 단계인 고층 아파트 특성상 외부 유리창 청소는 손이 잘 닿지 않고 위험하다라는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는 거고, 세 번째 개선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발명 기법 중에서 더하기 기법이라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발명의 효과 예상해 보기인데, 헝겊과 자석을 결합한다면 자석의 원리에 의해서 내부에서 유리창을 닦으면 외부의 유리창도 동시에 닦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단계, 발명 구상의 네 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점점 발명이 쉬워질 수 있는데, 불편한 점과 개선 방법, 그리고 개선 후의 효과 등의 기본적인 뼈대를 갖추면 발명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구상한 아이디어를 발명자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상업적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발명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발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소재를 찾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은 그 자체가 바로 발명의 소재가 되고, 이렇게 찾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내는 것이 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읽어보면, 아, 이게 발명이구나라고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읽어봐 드릴게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정리를 시작한다. 물을 틀고 고무장갑을 낀 후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싱크대에 있던 물과 비누 거품이 튀어나와 자꾸 옷에 묻는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그럼 첫 번째 불편한 점은 설거지를 할 때 자꾸만 물이 넘쳐서 옷에 묻는 불편함이 있는 거고, 개선할 점은 물이 넘쳐도 옷에 안 묻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싱크대와 내 몸 사이에 적당한 높이의 칸막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재질은 세척이 용이하게 실리콘 재질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고정시키지? 기역자 모양으로 밀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밑부분에는 흡착 빨판으로 고정시킨다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더 잘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것을 불편한 점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개선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다. 어느 발명가가 이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싱크대 물막이라는 발명품을 발명하게 되었다. 구조는 매우 간단하다. 그냥 나와 싱크대 사이에 일정한 높이의 칸막이를 설치한 것 뿐이다. 이렇게 금방 새로운 발명품 하나가 완성되었다. 발명을 쉽게 할 수 있는 8가지 비법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더하기 기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명 기법 중 하나로 물건과 물건, 방법과 방법을 더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해 만든 연필 지우개나 신발과 바퀴를 결합한 롤러 브레이드, 볼펜의 끝부분에 소형 LED 전구를 결합해서 야간에도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만든 LED 볼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빼기 기법은 기존의 물건에서 어느 한 부분을 빼거나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발명하는 기법입니다. 기존의 의자에서 다리를 없애 앉아서도 허리를 기댈 수 있게 만든 좌석 의자나 날개를 제거해 선풍기 날개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다이슨 선풍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크기 바꾸기 기법이 또 세 번째가 있는데, 기존의 큰 물건을 작게 하거나 작은 물건을 크게 하여 발명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우산을 응용해서 만든 파라솔이나 커피포트를 작게 한 미니 커피포트 또는 접는 줄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디어 빌리기 기법입니다. 아이디어 빌리기 기법 역시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에서 영감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품을 보고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기법을 말합니다. 오리의 발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다이버용 오리발이나 장미꽃 가시덤불을 보고 만든 철조망, 또 사마귀의 앞다리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포크레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양 바꾸기 기법입니다. 기존의 발명품에서 모양, 형태, 색깔 등을 바꿔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기법을 말합니다. 기존의 일자형 빨대를 변형시켜서 편리하게 내용물을 흡입할 수 있게 만든 휘저어지는 빨대나 환부에 바르기 쉽게 개선한 입구가 구부러지는 물파스, 또 기존 고무 장갑의 미끄럼을 개선한 돌기가 달린 고무장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용도 바꾸기 기법, 여섯 번째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발명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헤어 드라이기의 용도를 변경해 만든 신발 드라이기나 선풍기를 용도 변경해서 만든 패러글라이딩 추진체, 또 주전자의 용도를 변경해서 만든 물뿌리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반대로 생각하기 기법입니다. 모양, 수, 크기, 방향, 성질 등 무엇이든 반대로 생각하여 발명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내용물의 잔량을 말끔히 쓸 수 있도록 만든 뚜껑이 반대로인 화장품이나 단추가 뒤에 달린 옷, 또 발에 신는 양말을 반대로 손에 사용하게 개선한 벙어리 장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덟 번째는 마지막인데 재료 바꾸기 기법입니다. 기존의 물건에서 재료를 바꾸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기법을 말합니다. 유리잔의 단점을 개선한 일회용 종이컵이나 나무나 플라스틱 이쑤시개의 재료를 녹말로 바꿔 만든 이쑤시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위 기법들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발명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생활용품 전문점과 같이 다양한 물건이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머릿속으로 생각한 발명 소재, 물건을 하나씩 더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같은 기법일지라도 무엇과 무엇을 더했는지 또 어느 부분을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발명품이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생활 속 아이디어로 대박이 난 발명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예가 분리수거, 오늘은 네가 해 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동식 분리수거함, 바퀴 달린 트렁크와 그 쓰레기통을 결합시킨 형태죠. 더하기를 한 거죠. 그 외에도 둘이 유아 변기 커버, 즉 어른과 아이가 함께 쓸 수 있는 변기 커버를 만든 거, 또 나의 흔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꼬꼬핀도 있고, 그리고 스테인리스 조립식 빨대, 즉 지구를 지키자, 그래서 일회용 빨대 이제 안녕이라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 재료는 내게 맡겨줘. 그래서 이렇게 얼음 이렇게 만드는 통 보면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음식물 남은 것도 그렇게 칸칸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알알이 쏙 빼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발명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욕실 청소의 끝판왕 실리콘 곰팡이, 넌 내가 잡는다. 매직 시트도 있고, 우리 아기 엉덩이는 내가 지킨다. 아기 비데 클리어잭도 있고, 비 오는 날 이제 두렵지 않아. 거꾸로 우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걱정이라면 음식물 쓰레기 밀폐 홀더, 대형 반려식물의 영원한 동반자, 이동식 화분 받침대 등 여러 가지 예시들이 이 책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한 실수로 발명해서 대박난 발명 이야기,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그 예로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유럽 최고의 부호가 됐죠, 노벨이. 그다음에 역경을 딛고 이제 평범한 주부에서 CEO가 된 제이안 그린의 이정미 대표도 소개되고 있어요. 세 번째 장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식재산권, 이게 과연 뭔지.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는데요. 또 그 산업재산권은 그 안에 이제 특허권, 실용신안, 그 다음에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있는 거고,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적권이 있고, 신재산권에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 법이 부여한 권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산업재산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관심 있는 게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품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재산권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이거는 산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적 창조물을 보호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거라고 해요. 특허는 대발명이라고도 하며 발명 중에서도 고도성이 높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라고도 하며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성이 낮은 고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디자인권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심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상표권은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면 직분사
엔진 방식은 특허에 해당하고 시야가 넓어 보이는 사이드미러는 실용신 아니고 우드 모양을 한 대시보드는 디자인권이며 제네시스라는 자동차 브랜드는 상표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직접 실시란 말 그대로 본인이 특허권을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성공을 거둔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본인이 직접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냈을 때이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를 통한 수입이에요. 양도란 특허권을 제3자에게 판다는 건데 특허는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가격만 잘 받는다면야 어떤 위험 부담도 없이 발명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실시권을 통한 수입인데, 실시권이란 특허권자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수입을 보통 로열티 수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실시권은 다시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으로 나뉩니다. 통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서 하나의 기업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 즉 해당 특허권으로 인해 제품 생산을 A기업뿐만 아니라 B기업, C기업도 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입니다. 반면 전용 실시권은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서 한 기업에게 제품 생산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침해 소송을 통한 수입인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특허 침해를 당했을 경우 침해 소송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발명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출원하는 방법과 변리사를 통해 대리 출원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사실 개인 발명가의 경우 등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이 책에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를 통해서 서류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대한 변리사회를 통해서 공익 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세 번째는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개인 발명가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발명대에 출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상표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반인도 상표권으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상표권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때 자사의 제품임을 표시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다른 제품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 상표권은 기업의 전유물에 가까웠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는 일반인도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를 이용해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상표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선 상표권은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원 및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 다양한 개인 방송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제 개인이 곧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보람TV, 헤이진이, 허파, 흔한남매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유튜버들의 인기는 이제 웬만한 연예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튜버이면서 동시에 상표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실제로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면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유튜버들은 기본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본인의 채널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브랜드를 이용해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출원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표명 관련 부분으로 헌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보통명사 또는 상품을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고유 명사 등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식당의 전주, 식당 모두 이게 식별력이 없는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인데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정한 상품들에 한해서 상표의 권리가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주는 과정이 바로 지정상품 선정입니다. 세 번째는 상표권은 선행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이고 유사한 발음이 나는 상표명 또한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뽀로로, 보로로, 뿌루루, 뿌루루 이런 식으로 비슷한 발음이 나는 상표명까지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명은 지정상품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상표명이라도 상품류가 다를 경우 등록이 될 수 있는데 또 지정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식별력의 유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상표는 사과를 뜻하는 단어이므로 과일 판매와 관련된 지정 상품에서는 식별력이 없지만 사과와는 무관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받아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상표 출원 과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 견본을 준비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 후에 원하는 지정 상품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때문에 출원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한다면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표 자체의 식별력과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그리고 적합한 지정 상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핫한 용어가 NFT가 아닌가 싶은데요. NFT라는 것이 Non-Fungible Token,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NFT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NFT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가 찍은 작품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누구나 쉽게 복사해 본인의 컴퓨터로 가져갈 수 있고 원작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NFT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원작의 사진 파일에 민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저작자의 정보를 고유의 번호와 함께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면 오리지널 작품이라는 고유의 가치를 창작자는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면은 부록으로 상품권 직접 출원 따라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유익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고난 천재들만 발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평범한 우리들도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결의의 북카페 결이었습니다.